안녕하세요. 사실관견입니다. 드디어 장기국채 매수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국채 매수랑 그다음에 엔화 투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4.58 이렇게 후반대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4.5%는 한번 찍어야 될 것 같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라 그랬는데 일단 매입 시작은 4.65, 4.65%로 보고 있고, 좀 안정적으로는 4.8% 이상에서 매입하고 싶은데, 고점을 5%로 놓고 보더라도 4.6%부터, 4.65부터 매입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매입을 시작할 거고, 엔화 쪽도 좀 보고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제가 사용할 무기, 그러니까 투자할 투자처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N 선물. 우리나라에 상장된 N ETF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이거 일본 N 선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건 이제 미국 국채.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이게 KB스타였나? 미국채 30년물 엔화 노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무기로 사용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건데, 뭐, 엔화도 마침 딱 저점 찍어주고, 뭐, 국채도 금리가 고점 찍어주고 하면은 세 번째 종목으로 살 거고, 뭐, 이 두 개, 엔화랑 미국채랑 사야 되는 타이밍이 어긋나 있는 상황이면은, 별도로 들어가겠죠. 일단은 두 가지가 되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보시면, 제가 이거는 늘 말씀드렸지만, 뭐, 달러 인덱스가 어지간한 통화한테는 그냥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3일체 불가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지간한 국가들은 대부분 이 고정 환율을 포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3일체 불가론 영상이 제가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그냥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3일체 불가론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뭐 신흥국이나 이런 곳들은 다 고정 환율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달러 인덱스 그 자체가 거의 모든 통화의 환율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나도 달러 인덱스 결정에 뭐 가중 평균에서 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유로화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몇 번이나 보여드리지만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랑 한 80% 이상, 90% 이상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뭐 유로화, 저 뭐 스위스 프랑 뭐 그런 거 다 해서 이렇게 막 비율로 가중평균에서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유로화랑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살펴볼 거면 유로화와 그러니까 유로의 통화 정책과 미국의 통화 정책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엔화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매우 중요한데 그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와 매우 코릴레이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은행의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보다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달러 인덱스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왼쪽은 유럽의 인플레이션이고 오른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3% 이하로 내려와서 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 자체가 이미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있는 강국 뭐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다 보면은 거기는 이미 경제가 많이 빠그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안 좋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제가 뒤에 뭐
예, 자료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유럽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예, 매우 급격하게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죠, 보시면. 심지어 3.5% 최근에 어제 이제 찍으면서 다시 또 튀어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유럽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꼬라지인데 미국은 여전히 들쑥날쑥하면서 심지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몇 개 있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사용되는 뭐 유가, 금 가격,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재점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쉽게 금리를 인하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은 그래도 뭔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금리를 내릴 여유가 미국보다는 있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장률. 결국에는 이제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져가는 듀얼 맨데이트가 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인데 인플레이션에서는 일단 유럽이 조금 더 유리했고 금리 인하기에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건 독일의 GDP. 독일은 뭐 거의 1%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22년 이후에 계속 거의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뭐 최근에 뭐 마이너스도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 자체가. 프랑스도 거의 비슷해요. 1% 이하로 지금 22년도 이후부터 계속 방바닥에, 그러니까 이 바닥에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뭐 까딱하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는 예, 너무 쉬운 상황이고 독일은 최근에 발표된 것까지 마이너스로 나온 상황이에요. 미국은 반면에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22년도 이후에 한 번도 2% 아래를 찍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뭐 4%, 3%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에서도 유럽이 금리 인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유럽이 금리 인하하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성장률은 이렇게 좋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유럽보다 먼저 한다?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유럽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윗방향으로 튈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냐? 그 영상이 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렸던 거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 08년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영상으로 작성한 게 있어요. 여기 과거의 경제 데이터가 현재에 잘 맞지 않는 이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는 각 경제 주체인 뭐 가계, 은행, 재무부, 그다음에 연준 요렇게 네 개의 경제 주체에 대해서 08년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대차대 조표가 변화를 했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는지를 정리한 게 요 두 개의 영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뭐 장기금리 전망은 보시면은 1500회 조회수가 찍히는데 요 앞에 있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양적 긴축 그다음에 뭐 각국 통화 정책에 따른 대차대 조표의 변화 이런 거를 정리한 영상들이 있는데 돈이 되는 건 이런 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도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저 공부하려고 정말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누가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경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은 다른 영상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08년 이전 이후를 비교한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원래 이거 돈 받고 팔려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제가 그냥 뭐 그냥 올려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잘 버티고 있는 이유를 조금은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막 뭐 역전이 됐네 뭐네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별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보시면. 해서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미국이랑 지금 유럽이랑 둘 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은 인플레에서도 금리 인하가 좀 더 유리하고 성장률을 보더라도 당장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상 명분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반면에 미국은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심지어 선행 지표들까지도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유럽이 뭔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요 앞에서 말한 달러 인덱스가 유로와 직접적으로 가장 코릴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더 열려 있다로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엔화 투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도 어쩔 수 없이 달러 인덱스와 많이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사실 뭐 1년 전에 대비 달러 인덱스의 변동, 엔화의 1년 전 대비 변동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달러 인덱스 대비 엔화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해서 달러 인덱스 대비 엔화가 저평가돼 가지고 조금 투자 매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리가 안 좋아요. 중요한 거는. 151엔이 되게 엄청 큰 그 과거로부터의 뭔가 이런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최근에 미국의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뛰어오르면서 생각보다 151엔을 너무 쉽게 뚫고 지금 오늘 보니까 153엔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다음 저항선은 160엔까지 밀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대비 엔화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 위치가 안 좋다. 자리가. 지금이 뭐 149불이나 이러면은 차라리 엔화를 사자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오히려 150엔을 뚫고 153엔까지 올라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매입하기에는 향후 달러 인덱스가 더 치솟을 확률도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화 투자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우리가 저거 환율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어, 뭔가 이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 국가와 내 국가 사이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뭔가 금리 인하 되게 빨리 할 것처럼 막 시장이 반영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튀어오르고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패드와치에서도 금리 인하가 되게 뒤로 밀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빨리 인하할 것 같아서 엔화가 좀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그 미국의 고금리가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프라이싱 되고 있다 보니 엔화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 그러니까 환율이 뛰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3엔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뭐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은 뭐 알겠어요.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좀 뒤로 올라간 건 알겠고.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떨까? 뭐 최근에 그래도 뭐 몇 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네 만에 하는데 여전히 저금리인 거는 변함이 없고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봅니다. 성장률, 인플레이션. 그래서 우선 성장률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23년도에 잠깐 살아나는 거 같았어요. 보면은. 1%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잃어버린 30년 막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성장률 낮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갑자기 뛰어올라서 요렇게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3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빠그라져서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양봉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베노미스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미친 듯이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 1% 겨우겨우 만들어냈는데 작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는데 이 1%를 이게 부러졌다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겨우겨우 죽어가던 거 살려놨는데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죽인다? 이제 불씨를 겨우 살려놨는데 저는 그건 진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우메다가 나와가지고 계속 뭐 그런 뻥카 던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긴축으로 움직이기에는 아, 너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어떨까요? 인플레이션도 보면은 뭐 쭉 4% 넘어가던 게 쭉 디스인플레 와가지고 쭉 빠졌는데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는 있지만 2%에서 3% 사이에서 있는 정도 2.5%인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용인할 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금리를 유지하기에는 인플레가 막 뛰어오른 것도 아니고 경제가 엄청 과열일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오히려 마이너스 쪽에 더 가까워져 있는 이 침체 국면 쪽에 여전히 있는 겨우겨우 살아있는 불씨를 지금 긴축으로 돌려가지고 꺼트리기에는 지난 30년 동안 해온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도 딱히 긴축으로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미국은 반대로 앞으로 절상될 확률이 훨씬 높고 하다 보니 저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윗방향으로 훨씬 열려 있다고 보는 일단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엔캐리 트레이드가 막 청산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3개월 일본의 3개월 금리고 이 미국의 3개월 금리입니다. 미국의 3개월 금리는 5.38, 5%, 4% 하고 있고 뭐 재팬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개월 금리는 0%예요. 그럼 마치 일본에서 0%에 빌려서 미국의 3%, 5%에다가 투자하면 5% 그냥 순수하게 퍼센트 먹을 것 같지만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 규모를 결정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요 환해지 비용입니다. 이거 막 뭐 퍼센트 많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일본 대출 금리가 한 1.2% 정도 됩니다. 1.2%의 대출 받아서 미국의 저 5% 금리를 사기에는 환해지 비용 자체가 3%포인트가 넘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그래서 이미 진작 작년부터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꾸 막 이제 와가지고 마이너스 금리였던 거를 플러스로 뭐 이제 뭐 금리 인상해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뭐 청산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작년부터도 이미 환해지 비용이 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건 다시 한번 로직을 설명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설명을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 은행에서 1.2% 엔화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본 시장 안에서 엔화를 대출받았으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엔화고 그 엔화를 일본 시장 내에서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일본 은행에서 일단 엔화가 대출이 되면서 신용화폐가 창출이 되었고 엔화를 주고 달러를 샀어요. 그럼 일본 시장 안에는 계속해서 엔화는 쌓이고 달러는 내가 이제 사서 들고 미국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 안에서는 엔화는 계속 쌓이고 달러는 미국으로 반출이 되고 그럼 달러를 들고 나갔어. 달러 주고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사오죠. 그린노트 들고 옵니다. 아, 이게 반대됐죠, 원래. 핑크노트가 채권이고 그린노트가 달러예요. 요 색깔 바뀌었네요. 아무튼 제가 뭐 이거 통일시켜 놓은 건데 자, 달러를 두고 미국으로 나가서 미국에는 달러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반대로 채권은 들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죠. 그럼 일본에서 다시 채권을 담보로 엔화 대출을 받고 엔화로 다시 달러를 사고 요걸 이제 무한 반복하는 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레버리지 하는 방법인 건데 자 이제 반대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주목하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절하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153엔, 뭐 160엔 가면은 아니야, 155엔만 가도 제 생각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뭔가 구두 개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 이후에는 아마 158엔까지만 가도 직접적으로 일본 시장에다가 달러 공급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달러 공급을 어떻게 하냐? 요거 반대로 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반대로. 달러를 들고 들어와야 되죠. 본국으로. 일본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환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 살포하고 엔화 사면서 엔화 가치를 절상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일본 안으로 들고 왔던 채권을 미국에다가 줘버리고 미국에서 달러를 사서 그 달러를 본국으로 들고 와서 여기다 이제 달러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환율 방어가 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재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행이 직접적으로 환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미국 국채를 미국에서 팔고 달러를 일본으로 들고 와서 하는 그런 외환시장 개입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 장기금리가 많이 뛰었었고 이게 포인트예요. 미국 장기금리가 그 당시에 많이 뛰었어요. 해서 사실상 엔화가 너무 저평가로 가는 거는 사실 미국 국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언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던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측면이 있다. 물론 단기 국채가 많고, 근데 장기 국채도 꽤 있을 수밖에 없죠. 보시면 최근에 요 이제 미국 국채 외국인들 보유 현황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일본이 1위, 2위가 중국, 3위가 영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매입 추세였어요. 순매입 추세. 9월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3.8%의 장기채 다 매도했던 게 12월 20 며칠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 올렸던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빠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할 때 사실상 일본도 그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매수 주체로서 작용은 했다. 수급 자체로서. 근데 일본 엔화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로 돌아서게 되면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던 미국의 국채를 다시 한번 매도하는 동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 미국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엔화의 추이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미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두 가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엔화 추이, 그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 요 두 개. 일단 저는 솔직히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1월에 그거 다 정리하고 나서 2월, 3월 동안 지금 트레이딩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예 그냥 뭐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 내내 투자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기회 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그냥 딱 들어가서 사고 싸잖아요, 싸. 진짜 싼 거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호재 중에 진짜 싼 거만큼 호재가 없고 악재 중에 비싼 거만큼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고 일단 미국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5%까지 뚫려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4.8%부터 매입 시작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4.65%부터 장기 국채 매입 예정입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단 158로 보고 있고요. 매입한다고 하면 155부터 이렇게 향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앞에서 하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럼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냐? 올해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되게 갑작스럽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속뜻은 저기 연준의 적자 밸런스 시 이 뭐야? 대차대조표. 적자 대차대조표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내가 적자 대차대조표 상황이어가지고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없고 그 명분으로 뭔가 작용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용시장. 고용시장 핑계 대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